와이프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장모님과 특별한 사이로 1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처가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처음엔 신혼초라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필이 꽂혀 문을 안 잠그고 하다 보니 장모님께서 빨래 갖다 주신다며 문을 벌컥 열어 서로가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 직장과 가깝기도 하고 저는 서울에 연고가 없어서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했죠. 장인어른은 10년 전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고 외동인 아내와 장모님 사이는 무척 각별했고 친했는데 저는 결혼 후 3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도 아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대면대면한 보통의 장모 사위 관계였어요. 하지만 1년 전 별일 없이 보통의 장모 사위 관계에서 장모님이 잠깐 이나마 이성으로 보게 된 날이 찾아왔죠. 그날따라 출근하고 오전 오후 온종일 운전하며 외근하게 생겨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집에 잠깐 들렀어요. 평소처럼 벨을 눌렀는데 뒤척이 없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디지털 도어락 뚜껑을 올리니까 안에서 박서방 잠깐만 금방 나가네. 뒤늦게 장모님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원피스를 입고 급히 나오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단정한 분이 머리는 산발에 잔뜩 상기돼 붉어진 얼굴, 무엇보다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땐 저도 좀 당황해서 장모님 뭐 하다 오셨어요? 뭘 하긴 그냥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잠들었지 뭐야. 장모님은 내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얼버무리고 나도 뭔가 수상한데 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현관 입구에 처음 보는 남자 구두가 딱 있는 걸 보고 아, 남자랑 같이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였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와 차에 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장모님의 좀 전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 잠깐 집에 들렀는데 장모님이 어떤 남자랑 같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니까 와이프가 아, 그 사람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장모님 애인이냐니까 와이프가 애인은 무슨 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말을 끊길래 더 이상 묻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큰 소리를 치며 장모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엄마는 그 사람 이제 안 만난다며 어떻게 집까지 불러들일 수가 있어. 처음에는 장모님이 침착하게 그게 아니고 우리 동네 볼일 보러 왔다길래 만나서 잠깐 차 한잔 한 거야. 잠깐? 오빠 말로는 그게 아니던데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움찔했는데 장모님이 뭔가 수치심 같은 게 느껴졌는지 펑펑 우시면서 그래, 내가 집으로 불러들였다. 어쩔래?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 사람 하나 불러들였다고.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무튼 사위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장모님은 거의 통곡을 하시면서 울며 그대로 바닥에 앉아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걸 보니까 왠지 측은해 보여 옆에 가서 정숙이 저거 성격 지랄 같은 거 아시잖아요. 살짝 안아드렸는데 갑자기 고개를 드는데 눈물로 범벅인 얼굴로 저를 보며 딸내미 키워나 봐야 저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 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티슈를 가져다 드리고 물도 한 잔 떠다 드리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네한텐 면목이 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괜찮다고. 장모님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옆에서 한참 말동무를 해드리며 달래드리는데 자네 나 흉 많이 봤지? 장모라는 사람이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근데 저는 장모님 애인도 만드시고 좋은 분 있으시면 결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젊으시고 솔직히 장모님이 나이에 비해 훌륭하시잖아요. 아, 정말. 근데 어디가 그리 훌륭해 보이는가? 호호호 아무튼 박서방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 그날 이후 외근 나가게 되면 가끔 집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서방 점심이라도 먹고 가. 평소에는 나보면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는데 그날은 밝게 웃으면서 점심상까지 차려주며 먹고 가라더군요. 내가 항상 박서방한테는 미안한 마음 있는 거 알지? 그날 일은 자네한테 정말이지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나저나 정수기가 잘해줘? 연애하고 결혼까지 7년인데 지겹지는 않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같이 살기만 한지 오래됐죠. 저희는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자신이나 좀 챙기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모님 연애사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장모님은 진짜 처음 봤을 때 그대로세요. 정수기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장모님처럼 곱게 늙어야. 늙어서도 데리고 살 텐데 호호 앞으로 박서방한테 잘 보이려면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는걸? 솔직히 남자 입장에선 정수기보다 장모님이 훨씬 낫죠. 음식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안녕하세요. 올해 35살이고 결혼 4년 차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집사람은 10살 연하이며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잠깐 썸을 타다 결국 눈이 맞아 3년 넘게 연애하다 결혼을 해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장모님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지금의 아내를 출산해서 올해 나이가 49살이십니다. 장인어른이 한때 섬유회사를 크게 운영하셨지만 중국에서 값싼 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섬유산업이 하얀 길에 접어들면서 한참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암으로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대학가 근처에 4층짜리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받아서 모녀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과부가 수중에 돈도 좀 있고 얼굴도 반반하다 보니 주변 남자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입에 발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며 수없이 들이댔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5천만 원을 빌려가고도 7년 넘게 갚지 않고 있는 그 남자. 장모가 집에 불러들였던 그 남자.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장모님을 보살펴야 했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장모님 생신이어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취하신 장모님은 아예 작정을 하셨는지 평소 아끼시던 비싼 술까지 꺼내오셔서 주저없이 제 잔과 자신의 술잔에 술을 채우셨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잠을 자다 거실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나와 보니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과 장모님의 모습에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생일이라도 그렇지.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을 아직까지 붙잡고 술을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하며 자기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거사 엄마는 술 먹지 말란 법 있니? 너는 밖에 나가 실컷 놀다 오면서 빈말이라도 나보고 같이 나가자고 한 적 있었니? 너는 내가 이 집의 가정부라고 착각하나 본데 여기 내 집이야. 너희 부부가 얹혀 사는 거고. 이 말에 집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껏 쭉 아내에게 서운했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하신 장모님에게 뭐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눈치챈 집사람은 적당히 마시라는 말과 함께 쉰다고 하며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딸이 야속하신 듯 저에게 집사람에 대해 나무라셨죠.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의 잔에 다시 술을 부으며 저를 말없이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사위지만 정말 너무 멋지다. 장모님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었다며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장모님과 외식을 했죠. 식사를 마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걷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이트 웨이터들이 주는 홍보물을 받게 되었고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사위와 단둘이 나이트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고 장모님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다소 이른 시간에 도착해 생각처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돌자 민망해 하시던 장모님도 점점 분위기에 동요되기 시작했죠. 무턱대고 장모님을 스테이지로 끌고 갔습니다. 박서방 왜 이러나 이러지 말게 하면서도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 그렇게 춤추시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근데 사위랑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가 뭔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건전하게 놀고 있는 것뿐인데 주변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때요? 춤추는 곳에 와서 춤을 추고 술 마시는 곳에 와서 술 마시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장모와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죠. 지난해 가을부터 아내가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들어 잠도 잘 못 자고요. 예전에는 정말 천사 같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이 전부 마음에 안 드는지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말을 걸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다 보니 더욱 사이가 멀어져 버렸고요. 결혼 2년 차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가 3년 차가 된 시점부터 사사건건 안 맞는 부분이 생겼고 아내에 대해 점점 정이 떨어졌지만 처갓집에 얹혀 살다 보니 큰 소리 안 내려고 계속 참기만 했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이젠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꼴 보기가 싫고 자다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도 거슬릴 정도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었네요. 근데 문제는 아내와 사이가 멀어질수록 장모와는 점점 더 친해져서 장난도 치고 농담도 서슴없이 주고받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 아내와의 관계 회복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고요.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내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장모님이지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사는 아내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교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캐나다 북쪽 어디쯤이고 교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딱히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는가 싶지만 이민 후 생활은 딱히 좋을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생을 한 게 있었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이민 생활 시작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한 통 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저를 두고 혼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제 나이 24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역말리 타국 땅에 오게 만든 사람들, 와서도 저를 버리거나 저를 배신한 사람들 뿐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한 명의 한국 사람들이라도 피해가며 살기 위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교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깊숙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2년 전에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 제가 싫어해 마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느꼈던 감정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외로움과 그리움을 많이 느꼈던 걸까요?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그렇게 정서도 공유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는 그녀와 제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뿐이지 이미 그녀와 제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던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며 슬쩍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핸드폰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 살짝 비슷하거나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모는 솔직히 말했을 때도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에 어울리는 창백하리만치 투명한 피부, 그 피부를 더 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늘어뜨린 긴 검정색 생머리. 자꾸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빠는 잘 지내?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 그녀의 사촌 언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형제가 없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가족 구성원조차 모르다니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 반성하던 차였으니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반해 있긴 했지만 흑심을 갖거나 할 생각은 없었고 순수하게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흑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많이 쳐도 내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갔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가졌다고 해도 50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아무리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리거나 한 사람이 당신 엄마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반응에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봤던 과외가 있었는데
지금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 주던 과외 선생님이랍니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기로 했다 통보했다더군요. 또래의 새어머니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아내도 아버지가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워하는 걸 봐왔고 새엄마인 그녀조차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인 그녀도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친구이자 언니이자 엄마로 재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내도 저희 말에 우리가 같이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개인사도 말을 안 했다니 새삼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자기의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가 아니라 코앞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화질이 좋다 보니 코 위에 있는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녀가 눈웃음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자기 엄마하고 통화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해져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앙담은 입술과 지을듯 말듯 티도 안 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과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식사 때문에 정중하게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세우며 저희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는 하니 비상연락망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라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쩍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 매일같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연락을 받으니 또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는 장모님도 아내의 안부를 위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걸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들려주기에는 조금 민망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깐 뭔가 준비하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장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에 정신이 빠져 한참 열이 올라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밖에서 전화까지 하고 있냐는 말에 당황을 했어요. 재혼한 젊고 예쁜 너네 엄마라고 말을 솔직하게 해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아내를 바꾸랍니다. 저는 이제 다 들켜버린 거구나 하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 했는데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서 아내의 기분을 저렇게 좋게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통화가 끝난 건지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줬고 저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아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니 당황스러웠는데 아내가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대충 전화로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캐나다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겠다고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친엄마처럼 여기던 사람과 전화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웨딩드레스 입는 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엄청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입대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따로 없어서 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업돼 보였어요. 저는 하지만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해올지 몰랐으니까요. 공항에서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손바닥만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화장이 진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검은 생머리는 파마를 해서 두꺼운 웨이브를 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모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로 생각한다고 한들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아내는 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같이 있었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실제로 보니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장기 일정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결혼식 준비며 본식도 올리고 있는 만큼 여기 구경도 하다가 가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새벽 출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라 치면 1층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조심 해야 했어요.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살짝 다가와 제 손을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첫 주말이었습니다. 밖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와 있는데도 아내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쉬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따라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아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기로 정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집에다가 저를 내려줄 테니 저라도 집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꼭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날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눈발이 꽤나 날리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그냥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내려주고 두 사람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결국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꺼내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덮어주었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1~2시간쯤 잠을 청한 것 같은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국 제 예상대로 눈 때문에 갇혀서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은 제가 제 의지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길로 저는 거실로 나가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 슬쩍 웃더라고요. 이제서야 방해꾼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서는 말이죠.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짧게나마 같이 있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같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포기했던 아내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녀가 제 입을 틀어막으며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다고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빠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말 손살같이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네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까고 자냐고 아내가 한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봐요. 두 사람 다 그냥 눈이 얼마나 왔는지만 이야기하지 둘이서 집에서 뭐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또 복설이 오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만 간직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짓말같이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고 예정대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두 분의 축하속에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지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귀국한 날 이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내와 또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우리 사위가 보고 싶다면서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그때 눈 많이 왔다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고요. 아내에게 이런 걸 숨긴 채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군대에 가버렸고 아직 입대하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휴학을 해서 입대를 기다리던 나는 하루 종일 너무 따분했습니다. 입대를 하려면 5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기도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곧 군에 입대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뒤숭숭했었고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전까지 알바를 하기로 하고 알바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내 마음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알바 자리가 없더라고요. 결국 어느 식당에서 식기를 닦고 자비를 하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그 일도 만만찮았습니다. 집에 오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전화가 와도 피곤하다면서 잠을 잤을 정도니까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일에 익숙해지니까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알바 생활이 한 달 조금 지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때였으니까요. 그날은 점심시간이 지나 식당은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자 손님이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딱 그 손님 혼자뿐이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전날에도 그 손님은 직장 동료인지
3명의 여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 손님이 혼자여서 눈길이 갔었다기보다는 전날 3명이 식사를 할 때 그중 한 사람을 어디서 많이 보았던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보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가 않더군요. 손님이 가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분명 아는 사람은 맞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그 사람이 혼자 식사를 하러 와서 눈길이 갔던 것입니다. 식기는 이미 다 닦아놓았고 주방 쪽에서 그 손님을 보면서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손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옆에 있던 주방 아주머니가 보더니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마음에 들어 라고 놀렸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라고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젊었고 예뻤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총각 마음에 들어도 포기해.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야. 그 말을 듣고 내가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다마다 우리 집 단골인데 요 옆 중학교 선생이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무릎을 아니 내 이마를 탁 하고 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단박에 기억이 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학교에는 수학 선생님이 여럿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알자 이름까지 단박에 기억이 났습니다. 차정희가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를 보면 그 선생님도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반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나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학급 반장이었기 때문에 교무실에서 그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예,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여기 있는 학교는 아니고 전에는 다른 학교에 계셨거든요. 그럼 가서 인사드려. 옛날 은사님이신데 그래야 되겠죠? 나는 앞치마를 풀어놓고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 앞으로 갔습니다. 나를 힐끗 보더니 밥그릇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차정희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하니 선생님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너라고만 하셨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래 기억하지 너를 기억하지 못하면 누굴 기억하겠니? 여긴 어쩐 일이야 너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던데 네 친구들이 전에 학교에 한번 찾아왔을 때 네 근황을 얘기해 주더구나. 예, 군대에 가려고 휴학계를 냈고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요. 나 여기 자주 오는데 그동안 널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제가 주방 구석에 앉아서 설거지를 하는데 보일 리가 없겠죠. 저도 어제 선생님을 우연히 보고 긴가민가 했어요. 선생님은 5년 전에 결혼을 하여 여기 근처에 사시는데 이 식당이 몇 년째 단골이며 내가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일을 하는데 힘은 들지 않은지 등을 물어보며 정말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는 몇 시에 마치는지 집은 어딘지를 물으셨고 선생님도 그 시간이면 퇴근한다면서
서로 만나 이야기도 하자고 하시면서 일을 마치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찍어주셨어요. 선생님은 결혼을 했고 아직 신혼이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 보기도 바쁘실 텐데 전화를 해도 괜찮을까 하고 망설이다가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직접 퇴근 시간에 맞춰 식당을 찾아오셔서 같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선생님은 나에게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물어봤고 내가 여자친구는 없다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사귀어 봤는지 물었고 내가 아직 사귀어 보지 않았다고 하자 재미없다면서 피식 웃으셨어요. 선생님은 아이가 있는지 묻자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괜한 걸 물었구나 하고 후회했어요. 카페에 들어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께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오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집이 가까운데 잠시 들렀다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고 덧붙이기를 오늘 남편도 없고 해서 혼자서 썰렁한 집에 들어간다는 게 싫어서 그래.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기야, 나도 집에 들어가면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선생님 집에서 놀고 가자. 더군다나 선생님이 얼마나 예쁘신데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항상 늦게 들어오셨고 고3인 여고생 동생은 거의 자정이 되어 들어오든지 아예 독서실에서 생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아파트에 들어가자 선생님은 편한 원피스로 갈아입으시고 뭐 좀 먹을 거냐고 물었고 나는 벽면에 걸린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과일을 내놓으셨고 소파에 앉으면서 그림을 보고 있던 나에게 앉으라고 하였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몇 초가 몇 분인 듯이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도 오늘 내 행동을 봐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게 몇 달이 되었어. 별거 하는 것은 아닌데 별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은 집에 들러겠다고 전화하고 집에 오기도 하거든.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선생님의 남편은 중학교 미술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임의 원인이 선생님의 남편 쪽으로 밝혀지자 남편은 많이 자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실망하지 말자고 설득했지만 선생님을 보기가 괴롭다면서 남편이 남편 학교 인근에 집을 하나 얻어놓고 거의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남편이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기도 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지칠 때쯤 돌아와서 잠만 자고 출근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창수야 그러니 네가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서 우리 집에서 이야기 좀 하다가 가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혼자서 잠밖에 더 자겠냐는 생각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퇴근 시간이 되면 식당에서 나와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 집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면
선생님은 샤워를 하고 편한 원피스 차림을 하고 나왔고 나에게도 남편이 입던 추리닝을 내어주고 샤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서 둘이서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밤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선생님과 제자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이 없이 같이 퇴근했습니다. 선생님은 샤워실로 들어갔고 한참 있더니 나를 불렀습니다. 창수야, 내 등에 비누칠 좀 해줄래? 내가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등만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은 눈이 부셨습니다. 물론 내 신체 반응도 어김이 없이 찾아왔고요. 나는 그 신체 반응을 들키지 않으려고 재빠르게 비누칠을 하고 물을 뿌려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당연히 비누칠을 하러 들어갔고 그로부터 며칠 후부터는 내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비누칠을 해주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내 등에 비누칠을 하고 씻어주시더니 언제부터인가 내 온몸을 씻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신체는 흥분이 되어 있었고요.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 했고요. 누나가 씻어준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나도 선생님 몸 전체를 씻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샤워를 하면 그뿐이었고 육체적인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가지 않았고 집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날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나는 훈련소까지 선생님 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굳이 따라오시겠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친구 차를 타고 간다고 하고 따로 출발하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멀찌감치 떨어져 계셨습니다. 나와 선생님은 서로 시선만 교환하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막사구석에서 서 있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껴안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막사 옆에서 우두커니 서서 울고 계시는 선생님을 혼자 두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보일까봐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고 뒤로 손을 흔들고는 부대 내무반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것이 선생님과 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전화통화는 있었지만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 가셨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했고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도 빡빡했습니다. 선생님은 내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갔고 조금 더 지나자 기억에서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스승이날 행사에 갔는데 우연히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차정희 선생님 하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남편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남편분은 미술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차정희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아느냐 물으니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들리더니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너 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찍하고 귀여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엄마 전화인데요. 우리 엄마 잠깐 밖에 나갔어요. 아, 그러니 나는 엄마 친구인데 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하고 묻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선생님 집에 가곤 하던 때가 4년 전이었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그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에게도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네요.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쪽 회사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형님이죠. 제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형님과 친해졌습니다. 고향도 비슷한 곳이고 몇 번 이야기 나눠보니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따로 만나 술도 몇 번 마셔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형님이랑 밤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취하고 저도 취해서 형님 보내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도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 더 마셔야지 어딜 가냐며 계속 끌어당기면서 엄청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다 말고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수님에게 눈이 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형수만 아니었으면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작업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 형님 나이가 40 후반이었는데 형수는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술이 확 깨는 미모였습니다. 형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취해 형수를 껴안으면서 우리 마누라 엄청 이쁘지? 라고 술주정 부리고 계시고 술 한 잔 더 먹자고 하는 거 형님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더 마시는 건 무리라고 얼른 들어가 주무시고 저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빈방 남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택시 잡히지도 않아요. 라고 붙잡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어요. 형님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고 형수님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었는데 진짜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깔고 제 잠자리 봐주시느라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형님만 아니었으면 확 한번 안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조금 무서우신 분이라 아마도 제가 형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대로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형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왜 아침도 안 먹고 먼저 갔냐고 나중에 묻길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 뒤로 형수님 생각이 몇 번 나긴 했지만 제가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보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찮았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니 형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알겠다고 했죠. 형수님 번호를 제게 가르쳐 주길래 잘 됐다 싶어서 형수님과 전화해서 미리 인사드리고 이런 이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자다 나왔는데도 그 미모를 숨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봤더니 얼굴에 화장도 하고 있었고 옷도 잠옷이 아닌 핫팬츠와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마른 체형에 몸매 굴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바로 보내냐고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도 가져다 주고 과자도 가져다 줘서 약간 뻘쭘했지만 그거 마시면서 형수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라서 어색했지만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심부름할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형수랑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보니 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상사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자꾸 형수 생각이 나는 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수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형님 심부름을 하는데 형수님을 통해 물건을 전달받을 때도 많았고 한 번은 밤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쯤 지나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일까 하고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형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형님 집에서 그나마 저희 집이 가장 가까우니 가봐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가서 상태 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그 늦은 밤에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상태를 보니 열도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낮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수 생각이 자꾸 나서 일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 나았는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긴 이제 괜찮다고 저보고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저는 은근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형수 옆에 밤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형수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날 밤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날 퇴원하고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보내냐고 뭔가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하도 그러길래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치킨 한번 사달라고 했더니 바로 시켜줄 테니 집에서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2마리를 시키고 생맥주도 시켰어요. 바로 태어난 사람이 치킨에 맥주를 먹어도 되냐 물었는데 자기도 병원밥 맛없어서 치킨 생각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형님네 집 거실에서 함께 치킨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과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물었는데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요즘 형님이랑 사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답니다. 한참 나이에 여자랑 둘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왠지 자꾸 제 쪽으로 엉겨붙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는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봤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저도 술김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생각에 그녀와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걸리면 우리 둘 다 가만 안 둘걸. 그녀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형님의 심부름으로 집을 가게 되는 날이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그만해야겠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저는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우자 나는 무작정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내리자마자 그대로 차를 몰고 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정한 놈. 내가 지랑 결혼한다고 나 좋다고 결혼만 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는 그 좋은 배경의 남자들 다 뿌리치고 결혼해줬건만 결혼을 하고 나니 내가 우선이 아니라 시댁이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제사가 최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상님이라지만 죽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지 마누라인 살아있는 나한테는 이렇게 개똥처럼 대하면서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당장 이혼이라 생각했습니다. 요놈의 입, 요놈의 주댕이. 나는 손으로 내 입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오밤중에 낯선 도로에 지갑이나 핸드폰도 없이 몸만 내쫓겨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내 핸드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내렸어야 했는데 밤새 걸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건가 생각하니 내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모든 일의 화근은 내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입 닫고 조용히 갔으면
지금쯤은 집에서 편하게 발 닦고 잠이나 자고 있을 텐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나는 오늘도 홧김에 성질대로 하다가 남편의 복수에 제대로 당했습니다. 밤이 늦어 도로에 오가는 차도 없고 길눈이 어두워 여기가 어디쯤인지 얼마나 더 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쁜 놈, 가란다고 진짜 가냐? 한참을 걷다가 지쳐 길가에 앉아 있던 나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히치하이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0톤 트럭이었습니다. 평소 저런 큰 트럭도 한번 타보고 싶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타고 싶은 건 아니긴 했는데 그러나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설까 싶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위로 손을 들어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는 나를 그냥 쌩 지나쳐갔고 이런 나쁜 놈아, 너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놈이다. 저는 트럭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끽! 저만치에서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설마 나를 태워준다는 건가? 저는 냅다 뛰어 트럭으로 가 차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올라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한 거요? 아하하, 아닙니다. 혹시 어디로 가세요? 나는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서울 양천구로 가는데 어디로 가쇼? 그럼 가는 길에 저 강남 가는 길 위에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서울 들어가면 내려줄 테니 거기선 알아서 가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핸드폰, 지갑 하나도 없어서 돈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없는 게 많고 해달라는 게 많아. 배고프니 밥도 사달라고 하지 그래? 사실 춥고 배도 고프긴 한데 히터 먼저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참, 난 밤새 달려야 해서 히터 틀면 졸려서 곤란한데. 전 밖에서 한참 떨었더니 애처로운 눈길로 쳐다보자 트럭 운전사는 그럼 히터 틀고 길가에 한잠 자고 가야겠네. 안 그래도 나도 졸리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도로가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트럭을 세우고 트럭 안에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낯설고 좁은 공간에서 외간 남자와 둘이 밀접해 있으니 잠도 오지 않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더니 트럭 운전기사는 실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잠 좀 잡시다 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왜요? 외간 남자랑 있으니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털끝 하나 손도 안 댈 테니 걱정 마슈.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내가 매력이 없나 싶고. 참. 차 태워줘, 돈도 줘, 히터 틀어줘. 이제는 그래 너 이쁘다 얘기까지 해줘야 돼?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은 또 처음일세. 또 뭐가 더 필요한지 얘기해봐요. 드러나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트럭 운전기사에게 나는 원하는 걸 얘기했고 기사는 이 여자가 진짠가 싶어 한참을 생각하는 눈치더니 그럼 넓은 뒷자리로 건너가서 합시다. 새벽녘이 밝아올 때쯤 트럭 안은 히터 덕분인지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건지 더 이상 춥지 않고 사우나같이 후끈했습니다. 우리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요. 밥 사달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네 그려. 호호. 나는 웃으며 트럭 운전기사의 팔짱을 끼고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휴게소 식당에 마주 앉아 순댓국을 먹으며 트럭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밤중에 도로에 있었던 거요? 실은 어제 시댁 제사 다녀오는 길에 남편하고 싸우고 홧김에 내렸어요. 그 나쁜 놈은 그냥 가버리고. 이때다 싶어 저는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사 지내러 시댁인 경주에 내려갔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신랑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리 종갓집이라도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지내는 건 너무 무리 아니야? 내가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하면 적어도 어머니가 장이라도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려가서 요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장 봐서 부랴부랴 경주 내려가서 제사상 차렸으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결혼 전에 미리 얘기했잖아. 우리 집 제사 12번 다달이 있다. 며느리가 너 혼자뿐이니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냐. 못한다고 하면 나도 결혼할 수 없다. 그랬더니 네가 할 수 있다. 결혼해달라고 졸라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시어머니랑 신우 2명, 당신까지 모두 도와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며. 난 당신 믿고 결혼한 건데 아버님은 당신 데리고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시킨다고 데려가 버리고 어머니는 허리 아파서 못한다. 신우들은 여행 갔다. 애 어려서 못 온다. 결국엔 제사상 나 혼자 다 준비하고 차리는 게 한두 번이야? 엄밀히 말하면 나는 장씨네 핏줄도 아닌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냐고. 나 식모로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고생 많을 거라고. 집도 당신 이름으로 사주시고 부모님도 할 만큼 하셨잖아. 받을 만큼 받고는 좋아서 입이 해 벌어진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누가 보면 몇십 년 혼자 제사상 차린 줄 알겠어.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더러워서 그놈의 집 가져가고 결혼 물러. 난 제사상을 내가 준비한다는 게 불만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이랑 다르게 모두 나 몰라라 하는 당신 포함 시댁 식구들 태도에 불만이라는 거야. 나도 너 이러는 거 질린다. 걸핏하면 결혼 무른다느니 시댁을 우습게 보는 태도며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린 거 너무 티내지 마라. 차 세워. 나 내릴 거야. 자초지정을 다 들은 트럭 기사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옴짝하다가 그대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분명 네가 잘못했네 라는 뉘앙스로 한마디 하려다 괜히 참견해서 일 키우고 싶지 않았는지 그냥 그랬구먼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말더군요. 분명 이 아저씨는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할 줄 알고 역시 연륜이 있으니 사람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빠르고 대처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가 뒤로 한 발 물러서니 순간에 제 화를 누그러뜨리는데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달리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물러서니 오히려 제가 좀 멋쩍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쿵짝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흔한 것도 아니고. 혹시 결혼하셨어요? 했지. 애도 벌써 다 커서 집 밥벌이 하는데. 사모님이랑 금술은 좋으세요? 우리 마누라하고는 사별한 지 몇 년 됐어. 살아있을 때는 금술이 좋았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내분 그리울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어쩔 수 있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우시겠다. 그럴 땐 저한테 연락 주세요. 허허, 참 이 아가씨가. 아니, 아줌마가 당돌하기도 하네. 그래서 싫으세요? 난 단순한 놈이라 골치 아픈 건 싫어. 한 번이면 됐지. 아저씨가 여자를 만나지 않는 건 소중한 재능 낭비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인연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나가자고요. 혹시 집안에 제사 지내세요? 아니, 난 안 지내. 나는 막내라 우리 형님이 알아서 지내지. 형님도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시지. 나만 그냥 아내 기일날 아내 좋아했던 것만 몇 개 밥상에 더 놓지. 저 어떠세요? 무슨 말이야?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아가씨를 어떻게 알아? 호호, 저는 아저씨 너무 좋은데.
이대로 헤어지기는 너무 아쉬운데 여기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드리면 되죠? 전화 드릴게요. 자주 만나요, 우리. 트럭에 타고 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자 저는 기사의 손을 잡으며 밥을 먹어서 졸린데 조금만 더 쉬었다 가요. 라고 말했고 트럭은 졸음쉼터에서 한참을 서 있다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지자 그제야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출발하는 트럭에서 저는 곤히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제사 때문에 남편과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신사의 한탄을 늘어놓으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십 년이 지나야 서로 맞춰가고 서로의 의견이 수그러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좀 나면서 배려심 많고 져주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딱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정하고 정착을 해야 할 텐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네요. 제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